안아줘 내 친구 쇼한 침대. 쉬운 침대가 고민을 들어준다고? 편안한 저자리의 친구 쇼한 침대. 그렇게 편안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나 포근한 느낌. 오늘부터 내 친구 쇼한 침대. 어디에 있다고? 딴지마켓에 있네. 주권자로서의 책임을 다합시다. 옛날에는 왕이 똑똑해야 나라가 편했습니다. 지금은 주권자가 똑똑해야 나라가 편하지 않겠습니까? 추종하는 시민에서 참여하는 시민으로 스스로의 위상을 바꿉시다. 시간의 벽을 넘어 광장이 시민들에게 전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이야기, 대통령의 말하기, 위시다 마우스. 엄마, 나 가게 안 하고 싶은데. 너 가게 해봤니? 너 음식 만들어봤니? 인테리어는, 집기는, 일할 사람은, 운영은, 가게 자리는, 세금은! 너 돈이 있니? 나는 요술램프 몬스터 셰프다.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마. 맛집의 맛을 똑같이 만들어주실 수 있어요? 맛뿐만 아니라 돈과 청음의 모든 비법을 알려주겠노라. 야하! 이젠 걱정 고민 끝! 네이버 검색창에 몬스터 셰프라고 쳐주세요. 상담 문의 02-458-8838. 몬스터 셰프! 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 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정장 권한대행입니다. 오늘 2017년 1월 11일은 수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무척 춥습니다. 지금 보니 서울 지역 기온이 영하 8도군요. 오늘 정오에도 일본 대사관 앞에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모이실 겁니다. 1992년 1월 8일 시작한 수요 집회가 1265번째를 맞는 겁니다. 20만 소녀들이 끌려갔습니다. 그중 3분의 2가량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제 39분이 계십니다. 우리 헌법은 다시는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약속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대한민국 전체의 합의입니다. 소녀상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 자체입니다. 할머님들을 영원히 잊지 않기 위한 약속입니다. 날이 무척 사납습니다. 할머님들 꼭 건강하셔야 합니다. 악마 변호사의 짧은 생각, 양지열이었습니다. 뉴스공장 홍보수석,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이알류 시사인. 김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추운데 나오시느라 고생하셨죠? 다들 엄청 춥네요, 진짜. 그러게요. 올겨울 들어서 좀 제법 쌀쌀하고 사나운 날씨가 온 것 같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 뉴스 전해주세요. 어제 이 헌법재판소에서 박 대통령이 드디어 이 7시간에 관련된 내용들을요, 이 성명했다, 그러니까 답변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박 대통령이 어제 이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해서 이 16쪽 답변서를 냈는데요. 여기에는 이 보고서를 받고 검토했다라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날따라 컨디션이 안 좋아서 관저 집무실 근무를 마음먹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배가 완전히 뒤집혀 가라앉은 사진을 보고받은 뒤에도 이 4시간 가까이 관저를 벗어나지 않고 보고서를 검토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실이 처음 나왔다라고 소개는 하셨는데 구체적인 사실이 없어요. 그렇죠? 네, 낸 게 16쪽이고요. 거기에 타임테이블로 이렇게 쪼개서 내긴 했지만요. 사실은 이미 알고 있거나 혹은 알려졌던 내용들이긴 합니다. 그리고 처음 보면 청와대에 무장 투입이 있을까 봐 이거를 관저 같은 것을 알려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뭔가 거기에 대해서 걱정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근데 실제로 관저 사진 같은 경우가
뭐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라든가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에도 다 나왔었거든요. 이미. 예, 그렇죠. 그것도 못 알려주겠다는 거고 제가 이 답변서를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 다 보고만 받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보고받았다 그런 내용이 주로 대통령이 있습니다. 할 일을 했느냐, 헌법재판소에서는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나는 보고를 받았다. 네. 그게 대통령의 역할이다라고 그동안 일을 해왔던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그 중요한 시간에도 그 정도밖에는 하지 않았던가라는 거고 또 나왔던 게 정말 궁금해하는 게 이게 도대체 그 긴 시간 동안 무슨 보고를 어떻게 받았길래 상황인식이 제대로 안 돼 있었나라는 부분이었는데 글쎄 다른 것보다도 관저 집무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긴 했는데 최소한 다 인정을 하더라도 그러면 정말 긴급한 상황이니까 3시부터 이제 가야겠다. 네. 가야겠다 해서 2시간이나 걸렸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그 2시간 동안 TV는 볼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요. 이 피청구인 그러니까 대통령 이 변호인 쪽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요, 거기에는 TV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TV로서 상황을 파악하진 않았다. 그러면서 비서진들이 별도의 사무 공간이 있었고 거기에 텔레비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 보도되면 이 직접 혹은 전화나 쪽지 메모로 보고하는 경우가 있었다. 뭐 이렇게 밝힙니다. 비서진들이 상황을 보고한다는 게 그 시각이 온 국민들이 세월호가 거꾸로 넘어가는 모습을 물에 그렇죠. 잠기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워 발을 둥둥 구르고 있었는데 그럼 그 비서진들은 한 번쯤 와서 대통령님 이것 좀 보세요 이 말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실제로 사실 눈으로 보면 보는 충격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아침 9시 15분부터 사실 이 YTN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따지면 뭐 3시, 5시 이전까지도 충분히 앞으로 당겨서도 그 상황을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참, 예. 김 기자님 그때 현장에 계셨다고 잠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날 보도를 보고 처음에는 뭐 전원구조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안심을 하다가 상황이 점심때부터 심상치 않다라는 걸 깨닫고 급하게 진도로 내려가서요. 그렇지만 서울에서 진도까지 가는데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한 6시, 5시 정도에 도착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이미 뭐 뱃머리밖에 남아있지 않았던 상황이고요. 이 물 밖에는요. 서울에서 진도까지 갈 때 꽤 뭐 남아 시간이 걸렸다라고 하셨는데 청와대 관저에서 중대본까지 가는데도 시간이 꽤 걸렸었습니다. 하여튼 어제 그리고 인상적이었던 답변서의 그 표현들에 보면 관저 집무실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네. 그 관저 집무실에 관해서는 저희가 그 전문가분 그 관저 집무실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의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들려드리기로 하고요. 다음 두 번째 뉴스는 뭐죠? 예, 이와 관련해서 박 대통령에 대한 또 해명이 하나 더 나온 건데요. 이 세월호가 물에 완전히 잠긴 참사 당일 오후에 이 학생들이 구명조끼 입었다는데 그렇게 발견하기 힘드냐 네. 이렇게 말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지금까지도 충격을 주고 있는 그렇죠. 발언이죠. 예, 이에 대해서 이 해명을 한 건데요. 이 배가 일부 침몰해서 선실 안에 침수됐더라도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으니 물에 떠 있을 것이므로 이 특공대가 투입해서 발견할 수 있지 않았냐라는 취지의 질문이었다라는 겁니다. 배 안에 예. 엄청나게 넓은 공간이 있고 그게 배 안에 무슨 수영장처럼 그게 만들어져 가지고 구명조끼를 입은 채 그 안에서 학생들이 떠 있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게? 그렇게 들리는데요. 이 좀 황당한 상황 인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를 오후 5시 15분 정도에 이 중대본에 가서 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TV 중계가 그대로 됐었고 예. 지금까지도 가장 도대체 이건 상황 인식이 안 됐던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였는데 그게 왜곡됐다라는 거잖아요. 전체 취지에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그 부분만 따가지고 마치 악마의 편집 이런 것처럼 자꾸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한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이었던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예, 뭐 하지만 그때 말씀처럼 생방송으로 대부분 국민들이 그 전체 워딩들을 봤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치 이제 의도적인 왜곡이나 악의적인 편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해명이 됐어요? 글쎄요. 그게 11시 반에 이미 뱃머리가 완전히 물속에 잠겼거든요. 그렇죠. 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더라도요. 그 뱃머리가 빼고 다 잠겨있는 상황에서 그 안에서 수영장처럼 아이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구조를 기다릴 수 있다라는 상황인식이라고 한다면요. 글쎄요. 좀 끔찍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했더라면 그것도 문제네요. 사실은. 예. 알겠습니다. 네.
어제 또 굉장히 놀라운 뉴스가 하나 또 나왔죠. 큰 뉴스가. 예, 이 또다시 태블릿 PC입니다. 이 태블릿 PC가 한동안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 제2의 최순실의 태블릿 PC가 나왔다라는 특검의 발표입니다. 이것을요, 이 장시호 씨, 그러니까 최순실 씨 조카가요, 이것을 검찰에 이 특검에 제출한 건데요. 이 태블릿 PC 안에는 이 삼성과 관련된 많은 자료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 씨와 관련된 뇌물죄 혐의가 더더욱 이 밝혀질 수 있는 단서들이 마련된 거죠. 그러니까 이 태블릿 PC는 2015년 7월부터 12월경까지 썼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삼성과 관련해서 제기된 의혹들이 2015년 7월경에 그 전에 과연 승마협회를 통해서 정유라 씨에 대한 말 지원 같은 것들이 계획이 이루어져 있었느냐, 아니면 대통령 독대할 즈음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과연 그런 상황들을 파악을 하고 있었느냐, 자신의 이제 승계 과정과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의혹의 핵심인데 그때 마침 썼었던 내용이고, 그렇죠. 예, 최순실 씨가 직접적으로 주고받은 이메일 같은 것들이 담겨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어디서 났대요? 제가 잠깐 아까 들어보니까 들어오다가 마침 외국인 여기 이제 TBS 진행하시는 분이 감옥에 있는 장시호 씨가 어떻게 최순실 그 태블릿 PC를 가지고 있다가 검찰에 내느냐라고 궁금해하더라고요. 예, 뭐 충분히 궁금해하실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 장시호 씨가 가지고 있긴 했지만요, 이거를 검찰에 낸 건 장시호 씨의 아버지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장시호 씨에게 가지고 있게 되었냐 보면요, 지난해 10월에 최순실 씨가 장시호 씨한테 전화를 해서요, 자신은 독일에 있기 때문에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이 짐을 좀 맡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맡아야 될 짐 목록을 직접 다 읊어줬다고 하는데요, 최순실 씨가요. 거기에는 이번에 낸 태블릿 PC, 그리고 청와대에서 받은 쌀, 그리고 이 비선 진료 의혹을 받고 있는 이 김영재 원장 부인 회사의 화장품 이런 것들을 옮겨달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면세점에다 납품됐고 뭐 대통령이 직접 써보니까 좋았다고 했다는 화장품도 있었고. 그걸 목록까지 만들어서 조카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예, 이것들을 좀 챙겨가지고 따로 이제 놔둬달라라고 한 건데요. 그러니까 전체 짐들 중에서 이것들은 중요한 것들이니까 따로 보관을 해달라.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게 하필이면 CCTV에 찍힌 겁니다. 이 장시호 씨가요, 이런 짐들을 자신의 직원들과 함께 옮기는 장면들이 CCTV에 찍혔고요. 최순실 씨의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이걸 골라내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 예. 그리고 그 CCTV를 토대로요, 이 특검이 이게 뭐냐라고 추궁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훔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이제 물어보니까요, 이제 궁지에 몰린 장시호 씨가 그게 아니고 이 이모가 부탁을 한 거고 나는 그것을 옮겼을 뿐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사실을 인정하고는 그걸 가지고 있던 아버지한테 연락을 해서 좀 갖다 달라라고 한 거죠. 그럼 지금까지 사실 JTBC에서 입수해서 냈던 것들은 원래 이게 버리고 간 건지, 아니면 누가 거기에 의도적으로 놓은 건지, 아니면 그 태블릿 PC 안에 들어있는 문건들도 심지어 그것들조차도 조작이 돼서 집어넣은 것이다, 그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최순실 씨 쪽 변호인. 그렇죠. 최순실 씨 변호인은 뭐 최순실 씨가 태블릿 PC를 쓸 줄도 모르는 것을 안다, 뭐 결정적인 증언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그게 다 거짓말일 수 있다는 거고. 그렇죠. 그런 주장을 또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장시호 씨한테 맡겨놓은 건데 마음대로 검찰에 내버리면 어떻게 하냐. 원래 맡긴 물건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면 횡령이라는 범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조카와 이모 사이이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범죄가 아닌 거고, 여러 가지로 따져봐도 이거는 불법적으로 얻은 증거도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것에까지 뭐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인데, 어쨌든 최순실 측에서는 이것도 인정 안 하겠죠? 예, 뭐 똑같은 입장입니다. 이 최순실 씨 태블릿 PC 사용 못한다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고요. 똑같이 감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원중 공장장은 감정을 하는 순간 오염될 것이라는 주장을 끊임없이 했었고, 바깥으로 감정이 나가는 순간, 나가면 저는 그거는 불가능할 것이다. 어느 쪽이 뭐 맞다 틀리나가 아니라 과연 이렇게까지 증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잡아떼고 있는 사람들이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또 다음 뉴스.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어제도 좀 계속 전달해 드렸었는데요. 쭉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SBS 보도인데요. 이 특검팀이 청와대 관계자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블랙리스트가 문화계에 국한된 일이 아니다라는 정황을 포착했다라는 건데요. 이 청와대의 거의 모든 수석 비서관실이 분야별로 이 정부 지원 배제 대상자 명단, 그러니까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킨 것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었고요. 이것을 만들어서 보고하라고 지시했고, 이 대선 캠프 출신 비서관들이 실무를 주도했다라는 보도입니다. 아니, 문화계가 아니면 그럼 어떤 영역이 있을까요? 왜 굳이 문화계 같은 경우에는
뭐 문화융성 사업이라든가 뭐 스포츠 사업 같은 것들과 관련해서 뭐 개인적으로 최순실 씨가 이익을 취할 가능성도 있었지만 다른 부분에는 뭐 어떤 예를 들어서 언론 같은 거 그런 것도 문학에 포함될 것 같고. 예, 언론도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들어가 있어서요. 예. 실제로 뭐 시사인 등을 포함한 언론사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 네. 거기는 뭐 그냥 문학에만 국한할 이유가 없었겠죠. 예.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짜로 만들었다라면. 예. 네, 뭐, 참, 뭐, 5만 대 다 만들었다고 하는 게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긴 한데요. 뭐, 지금까지 해왔던 행태를 본다면 문학에만 뭐, 국한되진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게, 근데 최순실도 보고를 받았다면서요? 예, 계속해서 전해드리면요. 이 JTBC 보도입니다. 이 문체부가 만든 블랙리스트를 최순실 씨 측에도 보고했다라는 진술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데요. 예. 이 구체적인 정황은 2015년 3월 27일에 이 문체부에서 만든 문건을 보면 여기에 장애인 연극단체 대표가 세월호 관련된 리트윗을 하고 야당 정치인을 팔로잉한다. 이런 내용이 문건에 있다는데요. 이 해당 문건의 작성자는 문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인 최아무개 씨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 사람이 이 검찰 조사에서 그 해당 문건을 이 최순실 씨 측근이었던 고용태 씨에게 전달했고 이 고용태 씨는 자신이 그것을 요약해서 최순실 씨에게 보고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고용태 씨가 그런데도 중간 관여를 했었고 아니 블랙리스트를 최순실 씨가 보고를 받은 것도 이상하지만 장애인 연극단체 지원을 끊어버리면 그분들은 뭘로 어떻게 생존을 하라는 거죠? 생존권 자체를 위협한 거잖아요. 그건. 그렇죠. 예. 참 문화융성을 하는 게 아니라 문화 자체를 말살을 시킨 거죠. 사실은 그 다양성이라는 부분들을 가장 존중받아야 될 다양성이 있는 게 문학이고 그게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정말로 기본적인 어떤 생계가 추구된 다음에 만족된 다음에 그 추구할 가장 큰 가치들이 문화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게 대한민국이라는 데 가장 큰 경쟁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게 본인들이 주장했던 거잖아요. 문화융성 그렇죠. 사업이라는 예, 게. 뭐 창조경제, 문화융성. 예. 예. 뭐 갑자기 목소리 높여봐야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또 드는데 예, 다음은요. 이거 더 씁쓸한 뉴스라고 여기실 수 있을 텐데요. 심지어 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 유명한 작가들의 해외 진출까지도 이 정부가 막았다라는 증언이 나왔다라는 건데요. 이 김현수 작가, 김혜란 작가 아마 이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 문학 담당 기자였습니다. 예. 워낙 그 베스트셀러를 많이 쓰기도 했고요. 이 작가들의 작품이 영화화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두 작가가 이 세월호 관련된 시국선언 등 블랙리스트에 포함됐었거든요. 아니 김현수 작가 글은 아시는 분은 이제 김현수 작가를 아시는 분은 이게 무슨 어떤 정치적 그런 뭐 뉘앙스를 띤 그런 글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굉장히 섬세하잖아요. 예. 이 김현수 작가 글은 여성 작가로 사람들이 착각을 할 만큼 그런 글들을 많이 쓰는 분인데 이걸 해외로 나가는 걸 아예 막았다. 번역을 못하게. 예, 2015년 11월에 미국 듀큐대에서 이 문학행사 초청이 있어서 한국문화번역원에서 요청을 했었는데 두 사람은 위에서 싫어하기 때문에 초청 대상 될 수 없다. 이렇게 번역원 측에서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위에서 싫어했다라는 거는 그 위는 어딜까요? 참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고 보니까 맨부커상을 한강 씨가 받은 것도 그냥 외국인 번역가가 직접 번역을 한 거였잖아요. 예,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찾아냈던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문화융성을 하기 위해서는 해외의 도움이 필요한 나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다음 뉴스는 뭐죠? 예, 뭐 이번엔 또 영화입니다. 이 영화조차도 이 외교관의 증언으로 나온 건데요. 이 변호인, 광해 이런 영화들을 해외 상영을 금지하겠다라는 건데 이 현지 외국인이나 교민에게 한국 영화를 상영하는 행사 때 상영하지 말아야 할 영화로서 정부가 정해줬다라는 겁니다. 뭐 이것도 외교관의 증언으로서요. SBS가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인 같은 영화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영화로 나오는 것을 지극히 싫어했다. 말씀 전해 주셨지만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이 영화를 그렇게 싫어했다라고 하고 그 참 대중영화인데 김영석 감독의 말 맞다는 1000만이 넘게 본 사실 대중영화 상업영화이고 대중영화인데요. 예. 뭐 더 이상 말씀드리기조차도 싫어지네요. 여러 번 얘기를 드렸기도 했고요. 네, 다음 뉴스도 말씀해 주시죠. 예,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 대선 당시에요. 네거티브 대응 전략도 최순실 씨가 주도했다라는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이 나왔다라는 건데요. 뭘 안 한 거예요? 뭘 안 한 거예요? 최순실 씨는. 예. 그 하필 네거티브 대응 전략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예. 특히 그 TV 대선 토론이 있었을 때요. 이 이정희 후보와 굉장히 좀 각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예. 그때 당시 박근혜 후보가요. 그러자 1차 TV 토론 때 이런 각을 세운 모습들을 보면서 이
어떻게 하면 이정희 후보를 공격할지에 대한 포인트를 그 최순실 씨가 읊어줬다라고 하는 건데요. 뭐 거기에 대해서 그 이정희 후보에게 27억 원이나 먼저 토해내라라고 맞받아치라 이런 제안을 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구체적이네요. 예, 그렇죠. 아니 근데 어제 제가 이제 말씀 못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뉴스를 읽어주시고 나서 나중에 다시 보니까 최순실 씨랑 정호성 전 비서관이랑 박근혜 대통령이 세 사람이 같이 얘기를 한 부분, 이제 대통령 취임 앞두고 한 부분이 어제 나왔었잖아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인 내용이 저는 있더라고요. 최순실 씨가 문화체육 융성 사업이라고 하자라고 하니까 박 대통령이 문화융성을 하자. 그렇게 하면 너무 노골적이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또 그걸 받아들였어요. 예, 그렇죠.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언론에 나온 얘기들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한테 반론을 제기하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기한 거는 처음 봤습니다. 네네. 처음 봤어요. 생각해보니까 되게 황당하더라고요. 아, 그 많은 뉴스들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한테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게 처음이었구나.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뭘 생각하고 있었길래 체육이란 말까지 문화체육 융성까지 하면 너무 노골적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보통 그렇게 하면 너무 노골적이잖아라고 하는 건 뭔가 바라는 게 있었을 때 하는 얘기잖아요. 그 부분도 사실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사실 어제 나왔던 얘기인데 어제 말씀을 못 드려서 전해드렸습니다. 또 다음 뉴스는요. 예, 이 조선일보 보도인데요. 정유라 씨 변호인이 돈 세탁, 횡령 사건 전문 변호사다라는 이 보도입니다. 이 덴마크에 있는 변호사를 뜻하는 건데요. 그 체포될 당시만 하더라도 이 얀 슈나이더 변호사였었는데요. 그 변호사는 지금 현재 사임한 상태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 현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요. 처음부터 이 블랭켄베르라고 하는 이 돈 세탁, 횡령 사건 전문 변호사였고요. 그런데 코펜하겐에 그 변호사가 있어서 일정상 오지 못하면서 잠시 얀 슈나이더 변호사가 담당을 했던 거다라고 하면서요. 이 블링켄베르라는 덴마크 변호사는 이 일종의 전관 변호사로서 중앙검찰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요. 그리고 로펌 홈페이지를 보면 횡령 배임 탈세 자금 세탁 외환 부패 전문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얀 슈나이더라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새롭게 소개한 피터 마틴 블랭켄베르 이런 사람들 이름까지 왜 우리가 듣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사람이 경제, 자금 세탁, 횡령 이런 거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독일 현지에서 처음에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들 자금 세탁이라든가 아니면 차명으로 회사를 설립했다라든가 그다음에 송금 의혹도 외국환 거래에 관련돼서 불법이 있지 않느냐는 부분에 관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막으려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많이 언론에 제기가 된 것처럼 독일 같은 경우 자금 세탁이 걸리면 그것 자체로 중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막으려고 처음부터 생각을 했다라면 정유라 씨 빨리 한국 돌아오는 게 낫겠네요. 빨리 돌아오십시오. 거기서 걸리면 큰일 납니다. 본인의 형사 사건은 생각보다 낫습니다. 빨리 돌아오세요. 여권 무효 조치됐으니까. 지금 여러분은 양지열 권한대행이 진행하고 있는 김어준 뉴스공장을 듣고 계신데요. 마지막 뉴스 하나만 더 짧게 전해주시죠. 예,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 경찰청 업무수첩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관련해서요, 경찰청에서 인사청탁 의혹에 대해서 이 진상규명에 들어갔다라는 부분입니다. 인사청탁 의혹에 대해서? 예. 결국 그 인사청탁 의심 대상이라는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01 경비단이나 22 경찰 경호대, 202 경비단. 여기가 101 경비단 같은 경우에는 101 경비단 헤어스타일이 따로 있을 정도로 경찰 내에서도 가장 자부심이 강한 조직이거든요. 어떤 헤어스타일인가요? 약간 2대8에 가깝긴 합니다. 근데 오래된 머리라지만 그게 촌스럽다고 생각 안 하는 게 그만큼 역사와 전통이 있다라고 해서 나온 뒤에도 그 헤어스타일을 고수를 한다는 거예요. 나 101 경비단 출신이다. 예. 그런 정도로 자부심이 강한 데인데 거기에 청탁에 의해서 들어가려 했었다. 경찰의 명예를 굉장히 심각하게 더럽힌 거죠.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사인 김은지 기자였습니다. 굶고 뛰고 땀 빼고 다 해봤다. 그래봐야 소용없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셨다고요? 보험은 너무 어려워요. 걱정 마십시오. 마이보험 체크가 도와드립니다. 1800-7917
마이보험 체크로 지금 전화주세요. 1800-7917. 이미 가입한 보험이나 신규 보험도 가장 좋은 조건을 체크해서 찾아드립니다. 인터넷 한글 주소 마이보험.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아이디 검색 마이보험을 친구 추가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여성 여러분, 골반이 삐딱하면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에도 역시 바디로직.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많이 하십니까? MB 인사 올렸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중대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뉴스공장은 새로 태어났습니다. 바로 김어준이 없는 뉴스공장. 맞습니다. 김어준이 이제 없어도 된다. 필요가 없다. 저는 그런 확신을 이번에 갖게 됐습니다. 그 얼마 없어. 잘 돌아가. 더 잘 돌아가. 팍팍 돌아가. 없으니까 더 나아. 봤지 않습니까? 실검 더 높고. 다운로드 누적 2억을 돌파를 했습니다. 2억. 야, 절마 휴가 간 거 실수야 저거. 아무튼 이것으로 우리는 진정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런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 뉴스공장은 김어준이 때문에 돌아간 게 아니다. 그럼 누구 덕에 돌아갔냐? 바로 이 MB 덕분에 돌아간 것이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내가 있어야 뭐가 됩니다, 이게. 응? 이 사람 MB 뉴스공장을 바꿔볼까, 이거를? 바꿔볼까, 그냥? 사실 공장하면 MB인데, 뚝딱뚝 만들 금방 하는데, 응? 바꾸자, 이번에. 됐노? 정갱의. 항상 나라를 생각합니다. 이혜훈의 나라 걱정. 예, 진짜 보수 정치인 이혜훈의 나라 걱정 시간입니다.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마주 뵈니까 더 웃음이 참 좋으신데. 아유, 감사합니다. 청문회장에서 이렇게 쳐다보실 때 눈빛이 굉장히 매서우시더라고요. 그런가요? 아유. 예. 거기선 매서우셔야죠. 매서운 모습 많이 보여주셨고요. 이제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 이게 젊은 예술가 돕는 게 내 일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문화계 블랙리스트 있는 거는 사실상 인정을 했잖아요. 근데도 본 적은 없고 내가 만들지도 않았고 그거 하는데 관여도 안 했다. 그리고 사실은 중간에 빠져나갈 구멍도 만들었죠. 이게 따져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지원받은 사람도 있었고, 이 있기는 있는데 진짜 같지 않더라. 이런 식으로 말을 흐렸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건? 어제 이제 청문회가 월요일 날 있었고, 어제 특검발 보도를 보면은 블랙리스트라는 게 사실 제거해야 될 사람 명단이잖아요. 근데 이게 문화계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예. 여러 분야에 다 있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각 수석실에서 나눠서 수석실마다 각자 자기 분야의 명단을 만들고, 그렇죠. 이거를 정무수석실, 소위 이제 조윤선 정무수석이 있던 그 정무수석실이 이걸 통합 관리를 하고 서로 부서 간에 이제 수석실 간에 조율도 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 컨트롤 타워였다. 이런 여러 가지 증거를 확보했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동안 보면은 이제 조윤선 정무수석이라는 사람이 이 모든 일에 어떻게 보면은 컨트롤 타워였다. 네. 작성하는 데만 컨트롤 타워였던 게 아니라 정무수석 시절에는 작성하는 데 이제 주범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문체부 장관으로 옮겨서는 이걸 실행하는 데 주범이었다는 증언은 또 문체부 직원들, 부하 직원들이 지금 계속 국조에 와서 직원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11월 초쯤 이게 문제가 되니까
파기해라, 증거를 인멸해라 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들을 지금 문체부 직원들이 조윤선 장관 바로 부하 직원들이 와서 하고 있어요. 컴퓨터 하드디스크 바꿨다 그랬죠. 컴퓨터 하드디스크도 본인 것만 바꾸는 게 아니라 직원들 것도 바꾸라고 지시를 했고 묻고는 다 파기하라고 지시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한 종류 여러 종류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긴 거 짧은 거 막 있는 거잖아요. 요약본도 있고 또 취업도 해야 되니까. 예. 근데 이제 그거 중에서 한 종류를 파기하라는 지시를 어기고 파기하지 않고 들고 있으면서 조윤선 장관한테는 파기했다고 보고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들고 있던 거를 특검에 갖다 주는 바람에 이제 블랙리스트의 존재가 세상에 나오게 된 거죠. 인정이 된 것이고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증인, 증거, 증언 이런 걸 보면 특검발로 나오는 것도 그렇고 국조에 와서 하신 증언들도 그렇고 조윤선 장관 한 사람 빼고는 모두 다 인정하는데 본인만 지금 아니라고 그러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장제원 의원이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왕따셨냐고. 근데 이제 반어법이죠. 왕따일 리가 없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이제 김기춘 실장과 조윤선 증인 두 사람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모하여 상당히 중심 인물인 것으로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데 김기춘 장관과 조윤선 증인의 관계는 뭐 아버지와 딸처럼 항상 붙어 다녔고 모든 일을 의논하고 완전히 긴밀하기가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정도였다고 알려져 있는데 왕따일 리는 없죠. 그래요. 근데 지금 조윤선 장관은 그런 입장이래요. 계속해서 청문회장에서도 그렇지만 나는 아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있고 최순실이라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 사람들이 실세였지만 그냥 얼굴 마담 정도였었고. 근데 지난 경선 때 이분이 불과 한 1년 전쯤에 선거에 나오셨잖아요. 선거에 나왔을 때 한 6개월간 선거를 치르는 그 기간 동안에는 모든 종편에 나와서 대통령과 자기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매번 얘기를 했거든요. 그 지금 영상들이 다 남아있고. 그럼 개인적으로 가깝다는 거고 권력적으로 가깝지는 않다. 권력이라는 거는요. 대통령과 얼마나 자주 보며 얼마나 가까운 거리에 있냐. 물리적인 거리가 권력의 거리입니다. 그건 뭐 망고불변의 진리 아니에요. 그런 얘기하는 동영상을 국조특위장에서 여러 의원들이 틀었어요. 그래서 청문회 그렇게 나오기를 싫어했군요. 그렇죠. 그날도 안 나오겠다고 못 나오는 불출석 사유서 냈잖아요. 네, 못 나오는 사유서를 냈습니다. 근데 그 사유서가 보면 제가 여태까지 거짓말했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의원님은.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읽어드리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제 읽어드리면 굉장히 복잡한 얘기가 돼 있어요. 이제 만일 과거와 법점도 많이 들어가 있어서. 뭐 굉장히 복잡한데 그냥 이걸 요약해드리면 이번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옛날에 했던 진술을 그대로 하면 위증죄에 걸리기 때문에 못 나오고 과거에 했던 진술을 바꾸게 되면 옛날 진술이 위증이 되기 때문에 못 나온다 이렇게 쓴 거예요. 저도 그 얘기를 몇 번 읽어봤거든요. 도대체 이게 뭔 소린가? 그 얘기는,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이 출석 사유서를 어떻게 보면은 법률적으로는 잘 쓴 사유서일지 모르겠지만 정치적으로나 우리 사회의 상식적으로 보면 자기 죽을 일을 한 거죠.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나와서 진술을 바꿔도 위증이 되고 안 바꿔도 위증이 되기 때문에 나는 위증죄로 처벌받을까 봐 못 나온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어쨌든 걸린다라는 거죠.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이렇게 해도 위증이고 저렇게 해도 위증이고. 한 번은 두 번 하는 거고 한 번은 한 번 하는 거고. 어쨌든 위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위증을 했다는 것 스스로 고백한 거잖아요. 그러니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혹시 그렇게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처럼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조윤선 장관이 다른 해명 나온 거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 이후로? 없었어요. 그럼 청문회 나와서도 여전히 그러면 어쨌든 이게 있었다라고 자기도 인지는 했다라는 사실까지 인정을 했으면 이제 위증이 아니게 되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죠. 그거는 과거에 자기가 본 적도 없고 존재하는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몇 달 동안 해온 그 말이 수많은 말들이 다 위증이 된 거죠. 거짓말이 된 거다. 일단 그날 한 말로 자기가 보고를 받았다. 라는 말로 그 옛날 말이 다 위증이 된 거는 건 물론이고 지금 여전히 하고 있는 게 보고는 받았지만 나는 이거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집행하지도 않았고 파괴하지도 않았다. 이 말이 이제 특검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증거와 완전히 모순되잖아요. 이게 이제 특검에 가면 위증으로 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유진윤 장관이 분명히 얘기하기를 김소영 비서관이라는 사람한테 이거 블랙리스트 들고 온 사람한테 이거 어디서 만들었냐 너희가 만들었냐 이랬더니
정무수석실에서 만들어 갖고 왔습니다. 이런 증언이라든지 문체부 부하 직원들이 뭐라 그러냐면 조윤선 장관한테 가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을 당시에 여러 명이 갔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간 것도 아니고. 그렇겠죠. 그 여러 명이 한 5-6명이 가가지고 이거 이제 드디어 더 이상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냥 고백하고 이거 사과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하자. 중단해야 됩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 말을 안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그렇게 설명하기가 납득하기가 쉬운 게 공무원들이 고위직 공무원들이 장관도 모르게 그런 일들을 만들다가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걸리면 자기가 다 감옥 가야 되는데 그렇겠죠? 절대로 안 그래요. 특히 공무원들을 폄하하는 것처럼 들릴까 봐 굉장히 죄송한데 절대로 대담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일 자체가 내가 상급자의 지시도 없이 그런 일들을 불법적인 일을 해버린다는 것은 그게 오히려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고. 그리고 오히려 모든 일을 하지 못하는 일에 대한 변명을 늘 지시가 없다. 네. 뭐 규정이 안 된다. 이런 걸로만 되는 분들이거든요. 오히려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지. 새로운 일들을 뭔가를 만들게 되면 뭔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소지를 줄이는 분인데. 맞습니다. 아까 이제 특검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장관이잖아요. 네. 현직 장관 그대로 그냥 특검 가는 건가요? 아우, 말이 안 되죠. 말이 대한민국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현직 장관이 지금 보면 이제 피의자 혐의를 받는 거잖아요. 네. 피의자라는 건 범죄자란 뜻이잖아요. 범죄자 혐의를 받고 검찰에 나가는 이런 일을 만들면 안 되죠. 그리고 또 장관이라는 어떻게 보면 신분이 받는 대우, 그다음에 각종 프리미엄 이걸 가지고 본인이 이제 범죄인 조사를 받는 데서 특혜를 누리려고 하는데 그걸 방패막이로 쓰려고 하는데 대한민국 장관직을 그렇게 쓰면 안 되죠. 근데 지금 전 장관은 구속이 됐잖아요. 김정덕 전 장관. 네네네. 전 장관도 구속이 된 상황이 현 장관이라고 뭐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러면 달라지면 안 되죠. 특검이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근데 지금 조윤선 장관이 굳이 그날도 국정원들이 저 한 사람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사람이 해임 건의안 내겠다. 또는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사퇴해라. 이렇게 압박을 하루 종일 하는데도 끝까지 그 말에 자기는 남아서 이 일을 자기가 마무리 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중대한 사태를 마무리를 문체부 장관으로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옷을 벗을 수가 없다. 근데 범죄자한테 가게를 맡기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리고 이 블랙리스트가 왜 중요하냐면 문체부라는 것은 문화체육을 융성 발전시키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부서잖아요. 장관은 그 일을 해야 될 진두지휘해야 될 장본인이고. 근데 이 블랙리스트라는 것은 문화예술을 죽이는 사실 정치에 관여되면 안 되잖아요. 문화예술은. 근데 이제 정치적인 시각으로 네 편이랑 내 편이를 갈라가지고 내 편이 아닌 사람 다른 편은 완전히 그냥 제거하고 죽이고 돈줄을 막고 그렇죠. 그러는 다른 거잖아요. 무엇보다도 다양성을 존중해주고 오히려 키워야 되는 게 문화계인데. 근데 오히려 문화를 말살하는 일인데 그 문화를 말살하는 일에 주범이라는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 문화를 융성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격이 없는 거죠. 의원님을 위해서 아까 잠깐 범죄자라는 표현을 쓰신 거는 범죄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으로 제가 바꾸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양지열 권한대행이 진행하는 김호준의 뉴스공장을 듣고 계십니다. 잠깐 숨 돌리시고 계셔서 그 사이에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청문회에서 참 고소장 받으셨어요? 고소장. 네. 아니요. 아직도 안 왔어요? 아직은 안 왔는데요. 아니 조윤선 장관이 분명히 청문회 나와서도 법적 조치에서 고소장 집어넣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도 거짓말인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고소하기를 바라는 게 고소를 해야 검찰이 수사합니다. 수사해야 될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최순실 씨 개인의 이권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까지 블랙리스트에 포함됐다고 여러 가지 진술도 나오고 여러 가지 증거물들이 나오잖아요. 특검발로. 그러면 이게 문화예술을 완전히 말살시키는데 이런 리스트가 개인의 사욕, 사리사욕을 취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국가 권력이 동원이 돼서 이 모든 일들을 한 거잖아요. 그게 참 저도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아니 정말로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이라고 할지라도 그 어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라도 그것도 큰일이지만 그게 어떻게 이익이랑 연결이 된다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게.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이권에 방해가 될 만한 사람들을 뭐 블랙리스트에 넣었다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 물론 지금 특검발로 여러 가지 증거가 보도가 되고 있지만
그거는 그러면 최순실이란 사람이 어떻게 이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경로, 경위, 배경. 근데 그거는 지금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집행하고 파기, 증거인멸까지 했다는 의혹의 삼관왕인 조윤선과의 관계가 분명히 규명이 돼야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그 부분은 이제 특검에서 수사를 할 거기 때문에 청문회에서는 따로 안 물어보신 거잖아요. 아니요. 청문회에서도 보면 다른 의원이 물어봤기 때문에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하면. 굳이? 예, 왜냐하면 또 국민들이 이 아까운 시간에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냐 막 화를 내실까 봐. 그래도 국민들은 이혜원 의원 입에서 말씀이 나오시길 또 은근히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은데. 근데 이래요. 제가 10몇 년을 정치를 하면서 수많은 남성 정치인들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10몇 년 동안 했을 때는 아무도 얘기 안 하다가 여성 정치인에 대해서 딱 한마디 10몇 년 만에 한 번 했는데 여자의 적은 여자다. 왜 여자가 여자를 공격하냐. 온갖 언론이 시끄러워요. 그래서 제가 이 참 여성에 대한 시각에 아직까지 우리는 편견을 갖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부끄러워지는데. 아닙니다. 질문을 던진 제가 잘못한 것 같은. 아닙니다. 근데 그 블랙리스트 오늘 언론 보도에 또 나오면 고영태 씨가 이 장애인 연극단체 지원과 관련해서 이 부분도 블랙리스트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원도 끊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또 최순실 씨한테 보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 블랙리스트를 상당히 이제 컨트롤 타워처럼 유지 관리를 했다고 알려진 최철이라는 문체부 장관의 장관정책보좌관이라는 이 직함을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장관의 지시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이 블랙리스트를 관리하고 집행하는 일종의 실무 직원 비슷한데 이 사람이 고영태 씨랑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고 고영태 씨 핸드폰 고영태 씨와 통화한 이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서로 얘기를 하는 연락하는 내역이 담겨 있는 핸드폰을 지금 압수했다는 거잖아요. 특검이. 그래서 그 핸드폰 내역에서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고영태 씨랑 이 장관의 정책보좌관이랑 서로 의논하고 얘기하는 부분을 증거로 확보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그 얘기는 또 조윤선 장관과 최순실의 관계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규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근데 이제 조 증인은 보면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도 존재 자체도 알지 못했다라고 몇 달을 버티다가 드디어 못해서. 우리 이용주 의원님의 17번의 8단 고음의 고성 때문에 이제 드디어 그걸 이제 진술을 뒤집었잖아요. 근데 최순실에 대해서도 똑같이 뭐라 그러냐면 본 적도 없고 얘기해 본 적도 없다고 지금 계속. 이 부분은 안 바꿨어요, 절대로.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그렇게 17번이나 물어보는 8단 고음이 없었기 때문인지. 아니, 그거라도 좀 이렇게 한번 이렇게 계속 그날은 이제 블랙리스트가 초점이었으니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블랙리스트에 다 집중이 돼 있었죠. 그래서 이 최순실과의 관계는 특검이 밝혀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 블랙리스트에 대한 의혹이 완전히 밝혀지는 거지. 이 부분을 빼고 가면 의혹에 완전 해소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특검으로 계속 가야 한다라고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국조특위에서는 청문회도 더 해야 한다고 의결을 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거는 최순실 관련해서는 청문회에서 다시 한번 또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순실 씨가 블랙리스트에도 관여를 했고 그럼 결국에는 조윤선 장관도 연결돼 있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최순실 씨 안 나오려나? 어쨌든 최순실 씨는 안 나오겠지만 또 예를 들면 이제 최순실과 조윤선 간의 관계를 예를 들면 알고 있다거나 또 뭐 짐작을 한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증인들을 불러서 할 수도 있죠. 뿐만이 아니라 지금 블랙리스트라는 거는 솔직히 처음에는 우리가 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하나의 부분인 줄 모르고 국조를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특검에서도 그 부분은 처음에 몰랐죠. 검찰도 몰라서 이 수사를 본격적으로 안 했잖아요. 근데 이제 국조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게 이제 인지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축이구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여러 가지 지금 정황들, 증거들이 사실로 인정되기만 하면 대통령 탄핵 사유 중에 굉장히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게다가 그 무슨 국정원까지 개입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럼 어디까지 커질지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저기 원내대표들끼리 합의해 줄까요? 이게 너무 답답한 게 그래서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는데 이 교섭단체 합의가 없으면 안 교섭단체라는 게 이제 아시지만 뭐 새누리당, 저희당, 민주당, 그다음에 국민의당 이렇게 4개잖아요. 국회 안에.
국회는 이런 옛날부터 말이 있습니다. 국회법이라는 게 교섭단체끼리 합의를 해야 안건을 상정하고 예. 표결에도 붙이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섭단체 간에 합의가 있으면 남자를 여자로도 만들 수 있다. 근데 합의가 없으면 여자가 여자라는 것도 확인을 못 해준다. 이게 이제 국회라는 데예요. 예. 새누리당이 지속적으로 이걸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당이 전부 다 강력하게 희망하고 요구하고 계속 압박을 하는데도 새누리당이 지금까지 계속 버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새누리당은 지금 상황에서는 인정을 해주고 다른 것도 아니고 국정조사 특위하자는 거고 같이 일하셨던 분들이 지금 바른정당으로도 나와서 하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연관성을 끊기 위해서라도 자신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여기는 협조를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게 상식이죠. 예. 근데 이제 이 국정조사, 지금 이제 끝나가는 이 국정조사가 시작될 때도 이 국정조사를 어떻게 보면 좀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 이런 행동들이 예. 많았어요. 근데 그건 이제 일부 의원에 국한된 거. 근데 그게 간사고 간사는 지도부가 정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간사가 본인이 마치 그런 미션을 띄고 온 것처럼 행동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의 스탠스라고 보기는 입장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근데 임명진 위원장이 처음 오자마자 한 게 지금 그 간사를 윤리 회부하겠다고 하면서 빼야 된다 이렇게 했던 간사 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간사 한 사람 아니에요? 또 있어요 그러면? 아니 위증 의혹 받고 있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 세 사람이 새누리당 의원 전부고 그 세 사람 빼고 나면 다른 새누리당 의원이 지금 국주 안에 없어요. 아 그렇네요. 네. 생각해보니까. 네. 새누리당 의원 전체가 그럼 의심을 받고 있는 건데 네, 사실은 네, 그렇게 네. 의혹을 제기를 하신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증 의혹이 이제 만약에 사실이라면 어쨌든 그 의혹 자체 이제 의혹의 단계이니까 그 의혹을 받고 있는 세 사람을 제외하면 새누리당 의원이 없습니다. 국정조사위원으로는. 지금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 바른정당 사람들이 다 나와버렸기 때문에. 홍영철 의원, 장재원 의원, 이혜원 의원님, 하태경 의원님 다 바른정당이 돼버렸네요. 네네. 아, 그 생각을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네. 야, 근데 지금 어제 이제 답변서 나왔죠. 그거 보셨죠?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니 너무 뭐 다들 국민들이 황당해하고 이게 안 된다는 건 맞는데 혹시 의원님 보시기에 남들과 좀 다르게 야 이건 말도 안 된다라는 그런 거 좀 있었을까요? 아니 뭐 너무 여러 가지인데 다 뭐 사람 생각은 비슷하죠. 예. 지금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갖는 게 도대체 세월호 사건을 최초로 안 게 언제냐? 네. 그다음에 배가 침몰해서 학생들이 지금 생명이 구하기가 어렵게 되는 상황이다. 이거를 최초로 침몰을 인지한 시점이 언제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 사이에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 근데 그 세 가지가 다 없어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뭐 여태까지 청와대가 계속 얘기했던 뭐 보고를 서면 보고를 몇 번을 받았다는데 문제는 더 기가 막힌 건 그 서면 보고를 받은 시각과 횟수도 여태까지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발표했던 거랑 또 틀려요. 예. 지금까지는 보면 계속 일관되게 주장하는 게 오전에 6번 받았다 서면 보고. 그렇죠. 근데 지금 7번이 됐고요. 그다음에 분명히 윤전추 행정관이 얼마 전에 헌재에 가서는 오전에 한 번밖에 없었다 다 넣고 아주 자신 있게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윤전추는 하루 종일 관저에 있었고 대통령 옆에 있었던 사람이고 대통령께 서면 보고가 전달되려면 윤전추를 통해서만 되게 돼 있는 거잖아요. 아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변호사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게 이거 5일이나 미뤄가면서 나오는 거죠. 원래 5일날 얘기를 했다 어제 낸 거니까. 그런 아주 기본적인 사실관계들을 팩트 같은 거 청와대에서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거 이런 거랑도 비교를 해가면서. 기가 막혀요. 이건 뭐 초등생도 아니고 초등생들이 이게 화내겠어요. 이게 왜 틀리는지 왜 그 진실이 아닐 가능성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진실을 얘기하면 초등학생이 그냥 답변서를 작성해도 사실과 쉽죠. 부합합니다. 예. 근데 진실이 아니면 뭐 박사 아니라 노벨상을 받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작성을 해도 어딘가 허점이 나오고 틀리게 돼 있는 거죠. 아직까지도 뭔가 감추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죠. 틀린다. 그리고 분명히 윤전추 행정관의 진술에 의하면 안봉근도 점심 먹으러 나갔고 예. 본인도 없었다는 그 12시에서 2시 사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지금 서면 보고가 6번인가 5번인가 올라간 걸로 돼 있어요. 보고만 올라갔고 뭘 했는지는 또 안 나와요. 근데 보고를 전달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보고가 전달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기가 막힌 거는 예. 우리가 지금 온 국민이 원하는 거는 여태까지 청와대가 몇 분의 보고를 받았다 이런 건 다 얘기를 했으니 예. 지금 틀린 것도 어이가 없지만 진짜 국민들이 원하는 건 그 시간에 도대체 대통령이 뭐 하고 계셨냐잖아요. 그거를 못 알아먹는 것 같아요.
내가 보고를 받았다는 것과 내가 뭐를 했다라는 게 다르잖아요. 네. 그거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제일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특공대를 투입했으라도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라고 지시했다는 그 해경과의 통화. 예. 해경에 지시했다고 계속 청와대는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검찰이 압수수색한 그 소위 말하면 그 TRS 교신 기록을 받아봤자 아예 그런 내용 자체가 없어요. 그런 교신이. 없기도 하고 이미 그땐 특공대도 들어가 버렸던 상황이고. 예, 특공대 들어가고 나서 한참 후에 그런 발언을 하신 것도 전혀 상황 보고를 제대로 못 받으셨다는 거를 입증하는 거예요. 그나마 보고도 지시도 있었는지도 명확하지는 않은 상황. 아니요. 지시가 있었다는 해경의 교신 기록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녹취록 같은 경우도 김장수 실장이랑 7번이나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정작 그것도 빠져있는. 아니 이런 걸 내려면 녹취록을 내야죠. 그리고 청와대라는 게 대통령 행적은 거의 시간 단위로 30분 단위로 계속 기록이 돼 있을 텐데 그 서류를 내야죠. 제가 시간을 못 맞춰야 되지.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바른정당 이혜원 의원이었습니다. 잠시 후 8시 10분 3부로 돌아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냇물아 어디로 가니 물어보면 강물 따라서 가고 싶어서 강으로 가고 강물한테 물어보면 강물아 흘러 어디로 가니 그러면 넓은 세상 보고 싶어 바다로 간다.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 강물처럼 부딪히는 모든 것들을 배우며 사람과 사람의 작은 만남이 모든 변화의 시작임을 응원했던 사람 신영복. 당신이 그립습니다. 신영복 선생님 일주기 추모도서 만남 신영복의 말과 글 도서출판 돌베개.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국 장사랑! 구렁이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우주인들의 비상식량으로 쓴다는 남미 최고의 완전식품 마카 플러스 한국에서 가장 비싸고 귀한 식품이라는 산삼 플러스 거기에 한국인이 좋아하는 녹용까지 일단 이 세 가지를 모두 넣은 제품이 나온 거니까 마카 산삼 녹용 대박 좋은 건 다 있네. 031-323-2559 영한네이처 yhnaturi.com.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와, 아삭거리는 소리 들려? 와, 진짜 맛있다. 이 김치 어디에서 샀어? 김치 어디서 샀냐면 화 뭐? 무슨 김치라고? 그러니까 어디 김치냐면 바로 뜸들이지 말고 빨리. 도대체 어디 김치야? 화통김치. 화통김치라고. 국내산 재료로 100% 자체 생산하는 화끈하게 통하는 화통김치. 얼른 검색해서 사 먹어. 김어준의 뉴스공장. 예, 원래 제가 게스트로 나와서 공장장이 진행하는 코너 법대로 합시다 였는데 오늘은 제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공장장과 함께 센츄리 클럽이라는 전문 용어를 설명드렸죠. 한 달에 100회 이상 방송을 하는 변호사 중에서 유일한 센츄리 클럽 가입자십니다. 백성문 변호사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근데 이렇게 있으니까 참 어색하네요. 되게 이상하죠? 굉장히 이상해요. 근데 지금 뭐 공장장 자리도 좀 노리시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서. 근데 MC한테, 이 진행자한테 질문을 먼저 하세요. 아니, 그런 소문이 있다고요. 소문이 있는 거는 물어보는 거에 대답을 하세요. 청취자분들도 궁금한 게 있을 테니까. 별로 궁금하지 않으실 것 같고요. 자, 백 변호사님 네. 진정하시고요. 하나만요. 진정하시고요. 네, 제가 원래 양 변호사하고 저도 같이 있었잖아요. 기억하시죠? 사실은 이 방송을 제가 하는 중간에
백성문 변호사와 제가 그 격주로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저를 밀어냈다고 지금 작가님이 증언해 주셨잖아요. 백성문 변호사한테 제가 부탁을 했죠. 한 달에 100번씩이나 방송을 하시는데 이 라디오 코너 하나 정도는 양보를 좀 해달라라고 했더니 백 변호사가 흔쾌히 안 그래도 방송이 너무 많아서 힘든데 이 정도는 당신이 하세요. 라고 양보를 해주셔서 그 덕에 오늘 제가 진행을 보고 있는 건 감사를 드리고요. 여기까지 하죠. 아마 듣는 분들이 다 저를 밀어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악마 변호사가 괜히 악마 변호사가 아니죠. 자, 방송합시다. 네네, 알겠습니다. 태블릿 PC 어제 새로운 태블릿 PC가 나왔어요. 네, 그렇죠? 제2의 태블릿 PC. 근데 제가 보니까 백성문 변호사가 2015년경에 잠깐 태블릿 PC를 썼었습니다. 네, 잠깐 썼죠. 예. 그 기종이 같은 기종으로 보이거든요. 네, 같은 기종입니다. 같은 기종이었죠. 네, 같은 기종이죠. 그 태블릿 PC 쓰기 어려워요? 쉽죠. 핸드폰 쓸 줄 알면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기종의 그 계열에 있는 같은 회사의 스마트폰을 쓸 줄 알면 그것도 쓸 줄 안다고 봐야겠죠. 쉽게 말해서 큰 스마트폰이죠. 그렇죠. 별로 다른 게 없는 거죠. 당연히 쓸 줄 아는 거죠. 그러면 최순실 씨는 계속해서 부인을 했는데 최순실 씨가 못 쓴다라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게 거기서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명확하게 증거가 되는데 여전히 최순실 씨는 태블릿 PC를 못 쓴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백성문 변호사도 쓰다가 뭐 이거 모르겠다고 어렵다고 그만 포기를 하긴 했죠. 아, 그건 아니고요. 이게 핸드폰 갖고 다니니까 이게 너무 똑같아서 그게 별로 필요가 없어서 그렇죠. 왜 저를 자꾸 모함하세요? 지금? 아니 모함하는 게 아니라 그때 분명히 저한테 쓰는 법이 너무 어렵다라고 투덜댔는데 혹시 최순실 씨도 그래서 포기를 했을까 봐. 아, 제가 언제 그런 적 있었나요? 아, 그건 아니에요. 아, 근데 이번 거는 장시호 씨가 제출한 거잖아요. 네. 그죠? 근데 장시호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독일에 있는 이모가 연락을 해서 우리 집에 가서 요것 좀 챙겨놔라. 그래서 태블릿 PC, 청와대 쌀, 이건 왜 갖고 나오라고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존 제이콥스라고 김영재 그거를 원장의 지금 입수 격리를 아까 브리핑 시간에 해버렸어요. 죄송합니다.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제가 정말 신기한 거는 그렇게 꼼꼼하게 따져가면서 지시를 했던 것 중에 태블릿 PC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렇죠. 그러면 정말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중요한 거를 중요하다는 걸 아마 장시호 씨도 알았으니까 이거를 덜컥 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특검에서 뭐라 그랬을까요?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특검에서는 장시호 씨한테 사실 태블릿 PC를 내라고 말 못했겠죠. 왜냐하면 태블릿 PC를 장시호 씨가 갖고 있는지 몰랐을 테니까 일단 처음에. 근데 장시호 씨가 사실 아들을 굉장히 끔찍하게 아낀다라는 8살 얘기가 난 있었잖아요. 그 도피 과정에서도 제주도에 아들 다니는 학교 근처에서 숨어 있다가 아들하고 통화하는 게 유일한 낙이었다라고 할 정도였는데 이제 아들을 빨리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수사 협조해달라고 했는데 장시호 씨 입장에서 이렇게 훌륭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걸 특검에 낸다면 물론 우리나라에 뭐 형량을 협상하는 뭐 플리바게닝은 공식적으로는 없지만 아무래도 구형할 때도 그렇고 법원에서도 선고할 때도 이런 부분 감안하잖아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라는 말이 한 줄 들어가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장시호 씨가 사실상 이제는 최순실 씨의 반대편에서 최순실 씨의 모든 것을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지금 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청문회장에서도 지금 기억에 남는 게 많은 국민들이 의아했던 게 최순실 씨를 가리켜서 이모라고 하면서도 종종 최순실 씨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좀 둘이 갈라섰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지금 사실상 갈라섰죠. 지금 최순실 씨 측에서 굉장히 격분했다고 하더라고요. 장시호 씨가 그 소식을 듣고 태블릿 PC를 냈다는 소식을 듣고. 근데 본인 거 아니라 그러는데 왜 격분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직도 본인 거 아니래요, 이것도. 그러니까 본인 게 아니라면서 격분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그러니까 나를 음해하는 거다. 아, 음해하는 거다. 네, 음해. 그래서 그 계속해서 감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감정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청취자분들한테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태블릿 PC를 감정하자는 걸 왜 하자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 안에 내용물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 그거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한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증거는 원래는 증거가 태블릿 PC가 아니라 그렇죠. 태블릿 PC 안에 들어가 있는 서류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뭘로 감정을 한다는 걸 잘 모르겠으나 지금 일관되게 최순실 씨가 얘기를 하는 건 일단 뭐 두 개 다 태블릿 PC는 자기 게 아니라고 하니까 이 태블릿 PC가 다른 사람 건데 그 안에 뭔가가 조작이 됐다 취지인 건지 아니면 그 내 건지 다른 사람 건지 밝혀달라는 건지 굉장히 모호해요. 아니 이경재 변호사는 정확하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서류들이 누군가 의도적으로 집어넣었다라고 그러니까 집어넣었으면 그 서류가 사실이 아니고 위조됐다가 아니잖아요. 다른 걸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른 데 있던 서류를.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설사 집어넣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서류가 최순실 씨가 보고 작성하고 수정한 게 맞으면 그 자체로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받고 있는 의혹은
원래 이제 태블릿 PC는 최순실 씨에 대한 증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호성 전 비서관이 뭔가 문서를 빼돌렸다는 것에 대한 증거 중에 하나인 거고 정호성 비서관이 빼돌렸다면 그게 태블릿에서 나왔건 PC에서 나왔건 그렇죠. 어디 스마트폰에서 나왔건 나온 건 맞다. 그렇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의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는 건데 감정을 해야겠다고 일관되게 주장한 이유가 있어요. 뭐 어떤 게? 정치적인 의도죠. 법적인 의도는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양재열 변호사도 변호사니까 아시잖아요. 자꾸 저한테 질문하셔서 제가 좀 어색하긴 한데 생각해보면 이 태블릿 PC가 질문하는 게 어색하다고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 좀 이따 제가 좀 물어볼게요. 평소에 하던 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태블릿 PC가 사실 이제는 최순실 씨한테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증거자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감정을 하자라는 이유는 지금 촛불 반대 집회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것도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촛불 반대 집회 측에서 보면 태극기 들고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다 이 주장을 해요. 태블릿 PC가 JTBC가 조작을 해서 없던 사실을 만들어서 그래서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음해한다. 라는 검찰도 거기에 편을 들고 있고. 네, 검찰도 편을 들고 있고 좌편향된 모든 언론들이 박근혜 대통령 죽이기를 하고 있다. 이게 지금 프레임이에요. 근데 좌편향된 모든 언론들이 그동안 뭐 이른바 보수로 분류됐던 언론들까지도 다 좌편향됐다라고. 그러니까 본인들 편이었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지금 갑자기 진실이 좀 나오니까 좌편향됐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 이념 대결로 가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태블릿 PC의 그 감정 여부를 지금 자꾸 문제 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의도성이 있다라고 보니까 변호사인 제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불쾌한 거죠. 불쾌하다. 사실 지금은 이제 제가 양재열 권한대행이 진행하고 있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여러분들께 듣고 계신데 뉴스공장 김어준 원래 공장장은 감정을 주장하는 이유가 그렇게 감정을 해서 외부로 빼돌리고 나면 뭔가 그 외부에서 틀림없이 조작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건 끝까지 아니라고 했거든요. 아니에요. 백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죠. 아니죠, 그거는. 그건 아니죠. 그건 좀 너무 나가신 거예요, 총수가. 이런 식으로 총수를. 공장장입니다. 공장장. 예. 이런 근데 식으로 그게 비싸시네. 그 부분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이시라는 분들이 많은 게 실제로 청취자분들 문자를 보내실 때도 계속 공장장 말이 맞다고 지지하는 분들도 있어요. 상황을 아무것도 못 묻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이 이번에 입수한 것조차도 이것도 어떤 식으로든 아마 공격을 할 겁니다. 벌써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격을 예를 들어서 백 변호사가 공격을 하면 어떤 부분을 가장 취약하다고 공격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취약하고 안 취약하고 문제가 아니라 제일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내게 아니다. 그냥 내게 아니다. 네, 그게 지금 가만 보면요.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태블릿 PC도 태블릿 PC지만 그 영상 안에 의상실에서 윤 전 총장관 뒤에 있는 것 모든 국민이 다 알잖아요. 이 윤 전 총장관 아십니까? 처음 보는 여자입니다. 그 왜 그러는지 아세요? 그래야 다음부터 질문을 못 해요. 뭘 물어봐, 그러면 거기다가. 그렇죠. 이제 그 영상을 야심차게 이제 검찰에서 딱 보여주면서 아냐고 확인한 다음에 어떻게 알았냐, 무슨 역할 했냐, 이렇게 질문이 나가야 되는데 처음 보는 여자입니다. 하면 더 이상 질문할 수가 없잖아요. 처음 보는 여자한테 시집가라고. 그게 제일 확실한 공격 방법이에요. 지금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아예 그거밖에, 방어할 수 있는 게 아예 원천적으로 끊어버리는 것밖에 없다. 내게 아니다라고 해야 그 안에 있는 게 뭐가 나오든 모른다고 할 수 있잖아요. 아까 백성문 변호사가 사실 밖에서 잠깐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러다가는 정유라 씨가 들어오면 저 아이는 내 딸이 아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최순실 씨는 지금 변호사가 생각하기에는 법률적으로 완전히 역행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객관적으로 확실한 증거까지 다 내게 아니다. 나는 이 여자도 모른다. 난 이 사람 모른다라고 하면 법원에서 나중에 판단을 할 때 반성을 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더 중형을 선고하는 게 일반적이라 이렇게 안 하는 게 정상인데 왜 이렇게 할까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세요? 제 질문 한 번만 드려보려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번 다시 물어보려고 하는 게 그거였어요. 바로 뭐냐면 정호성 전 비서관의 그 검찰 법정에서도 부인을 하는 바람에 검찰에서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아니 이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냐 아니면 정호성 비서관에 대한 재판이냐라고 했고 최순실 씨 같은 경우도 그렇게 명백한 증거까지 부인을 하면 사실 변호사들이 고집 피우는 의뢰인들 설득해서 꺾어서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라고 가는 게 우리 형사재판할 때 기본 업무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걸 다 부인하고 있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심지어 자백한 것도 다시 뒤집었잖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아까 대답하셨네요.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그 재판인 거예요. 지금 사실상. 그럼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만 살면 그러면 우리도 살 수 있다. 그거 아니면 우리는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 저는 그렇게 결심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헌법재판소 탄핵을 가면
그런 식으로 방어를 하는 거, 뭐든지 다 잡아떼는 거, 네. 그리고 증인들도 막 출석 안 시키고 네. 안 오고 네. 이런 게 도움이 될 거라고 보세요? 지금 전혀 도움이 안 되죠. 변호사 시각에서는. 그런데 탄핵 심판이라는 것 자체는 일반 형사재판하고 다르게 약간의 정치적인 그런 판단이잖아요. 뭐 고려를 할 수밖에 그리고 없죠. 여론도 어느 정도 헌법이라는 게 판단하죠. 정치니까. 근데 지금 일단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하려고 하는 쪽의 입장에서는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12% 많게는 한 15% 정도가 탄핵을 반대하는 그런 그 집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30%만 되면 해볼 만하다라는 거예요. 3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럼 계속해서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처럼 모든 방송들, 모든 뉴스, 모든 자료들을 다 확인하고 보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이 사실에 대한 팩트를 알지만 그냥 건너서 보시는 분들은 박근혜 대통령도 무고하다고 하고 며칠 전에 뭐 조윤선 장관도 청문회에서 눈물 글썽글썽하면서 뭐 저 블랙리스트도 모른다고 하고 그리고 최순실도 태블릿 PC가 조작됐다고 하고 그러면 진짜 억울하게 누명을 쓴 건가 하면서 바뀌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그게 통하려면 바뀌려면 어느 정도 시간을 벌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증인들이 안 나오고 뭐 사실 조회하고 다 증거도 거부하고 이런 게 지연 작전이 될 수 있다라고 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최대한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지연을 해보려면. 근데 지금 헌재에서는 어쨌건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단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래도 빨리 진행해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안 나온 증인들 다시 어쨌건 기회를 한번 잡았잖아요. 한 번 더 줬죠. 네. 어제 최순실, 정호성, 안종범이 안 그렇죠. 나왔으니까. 그렇게 어쨌건 한 번씩이라도 기회를 더 주면 그 며칠씩이라도 다 기한이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백성문 변호사는 헌법재판이 길어져야 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아니죠. 제가 길어져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건 아니에요? 그럼요. 예. 길어져야 된다는 건 아닌데 길어지게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조금씩 길어지고 있죠. 현실적으로. 그러는 사이에 정치적으로 어떻게든 이 영향력을 바꿔서 세를 모아보겠다. 그런 지금 보면 얘기죠. 주말에 촛불 집회, 촛불 반대 집회 할 때 보면 뭐 요즘에 뭐 다수결로 밀어붙이는 거 위험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더 많아졌다.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어떻게 집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토요일에는 반대 집회 분들이 더 많다라는 얘기까지 했고요. 다시 그 태블릿 PC를 좀 몇 가지만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안에 들어가 있던 내용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안에 삼성과 주고받은 이메일이 들어가 있다.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과의 뇌물죄 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아요. 일단 언론을 통해서 확인이 된 거는 그 얼마 전에 모 언론이랑 인터뷰됐던데 독일의 집사라고 하는 데이비드 윤 씨 있죠. 예. 데이비드 윤 씨하고 독일 코레스포츠 설립 과정에 관련된 그런 자료들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 근데 그 코레스포츠가 어떤 회사냐면 삼성에서 그 승마와 관련해서 컨설팅 계약을 했던 220억짜리 계약을 했던 회사예요. 호텔에서 사진도 찍었고 네, 그렇습니다. 계약하는 거. 그 회사가 설립된 과정, 그다음에 박원호 승마협회 전무하고 이메일을 주고받는 내용, 그게 이제 뭐 삼성에게 돈을 입금받아야 된다라는 취지의 내용들. 그러면 삼성이 지금 계속 좀 어쨌건 지금 강요에 의해서 이거는 강요된 행위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뒤집혀질 만한 증거라는 얘기가 지금 특검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물죄를 인정하기 굉장히 유효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자료다라고 지금 특검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애매한 게 2015년 7월이라고만 그렇죠. 나왔는데 과연 7월 초인지 7월 말인지 과연 정말로 그 내용에 최순실 씨가 그동안은 최순실 씨가 받은 거 위주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 안에 최순실 씨가 적극적으로 이러저러한 것을 해라. 여태 이제 정호성 녹취 파일에 나온 것처럼 뭔가 지시하는 듯한 내용 그런 게 나와버리면 훨씬 더 큰 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말 그대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되겠죠. 근데 지금 특검에서도 굉장히 고무돼 있는 것 같아요. 그거가 나온 것으로.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특검이 것처럼 입수를 한 게 5일경으로 네. 입수를 했는데 1차 검토를 거쳐서 어제야 비로소 발표를 했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검찰에서 5일씩 걸려서 확인 작업을 다 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원래 JTBC에서 입수했던 태블릿 PC를 본인 것도 아니고 이거 다른 사람 거고 감정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러면 확실하게 최순실 씨인 걸 일단 확인해 보자. 그래서 이메일 계정 뭐 사용자 정보 같은 거 다 확인해 보니까 이거는 100% 최순실 씨 거다라는 걸 확인하고 공개를 한 거예요. 이러면 최순실 씨도 부인 못하겠지라고 했는데 그러자마자 바로 부인을 하고 있는 거기에 거죠. 관해서는 뭐 부인하는 전략에서 아까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던 것이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답변서였습니다. A4용지 16장이었던가요? 그 답변서 변호사 입장에서 잘 된 거예요? 안 쓰니만 못한 답변서죠. 백성문 변호사가 써도 그보다는 더 잘 쓸 수 있을 것 같다?
아, 이건 당연하죠. 당연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11명의 검찰 출신, 공안 부장 출신이 들어가 있는 변호사들보다 훨씬 낫다, 자기가. 잘 못 썼다가 아니라 일부러 그렇게 썼다. 일부러 그렇게 썼다. 그럼요. 왜 일부러 그렇게 썼다? 일단 첫 번째 박근혜 대통령은 얘기를 다 안 해주신 것 같고요, 변호인들한테. 첫 번째. 못 만났다, 의뢰인을. 만나도 제대로 얘기 안 해주시는 거. 저번에 신년 기자회견 할 때 보셨잖아요. 기자 간담회 할 때. 거기에다가 지금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을 알리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든 구성을 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 답변서 16장 필요 없고요. 관저 출입 기록만 내면 되거든요. 뭐 관저 출입 기록이든 통화 목록이든 그렇죠. 증거들만 내면 되는데. 그것만 내면 돼요. 이거 뭐 장황하게 16페이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셔서 10시에 첨보고 받았고 그런 내용 굳이 안 쓰셔도 됩니다. 제일 힘들었던 게 아침에 저 청와대를 기록 못하는 게 68년도에 무장공비 침투 이런 것까지 써놓은 걸 보고는 같은 변호사로 저도 참 고생 많이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백성문 변호사 얘기를 사실 저도 더 들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청취자분들도 많은 얘기를 해주시고 계신데 이분이 방송이 있으셔서 가셔야 합니다. 예. 안타깝네요. 재밌네요.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우리 공장장 몰아내고 우리끼리 한 번 더 방송할까요? 그거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죠. 예. 청취자분들이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출근할 때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게 너무 많죠? 하루 딱 5분. 이제 듣고 싶은 목소리로 사장님처럼 브리핑 받아보세요. 출퇴근하실 때 관심 있는 것만 짧게 요약해서 브리핑해드리는 나만의 음성비서. 27조 브리핑 이어링이 있습니다. 앱스토어에서 이어링을 다운로드하세요. 아주 사소한 것까지 브리핑해드립니다. 나만의 음성비서 27조 브리핑 이어링. 동결건조로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한 아로니아 분말 들어보셨어요? 우리 농장 아로니아 분말은 전라북도 김제에서 직접 수확한 100% 국내산 무농약 아로니아로 만들었습니다. 눈에 좋고 피부에 좋고 혈액순환에 좋은 우리 농장 아로니아 분말. 뛰어난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를 방지하고 면역력을 높여 건강을 지켜줍니다. 명절 선물로도 아주 좋아요. 네이버에서 우리 농장 아로니아를 검색해보세요.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네, 어제 박근혜 대통령 측이 제출한 세월호 7시간 행적 답변서에는 이런 대목이 등장합니다. 대통령의 일상은 출퇴근 개념이 아닌 24시간 재택근무 체제다. 관저도 집무실이다. 그러면서 역대 대통령 또한 그랬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노령과 질병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 이전 회의나 저녁 회의, 휴일 업무까지 대부분 관저에서 봤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제2부속실장을 지낸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이 문제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재수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제2부속실장 지내셨다고 했는데 이 국민들이 최근에야 부속실, 1부속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2부속실은 뭐 하는 데입니까? 그러니까 보통 청와대 1부속실 하면은 그 대통령 그 일정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것이고, 2부속실 하면은 이제 영부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것입니다. 원래는요, 예. 예, 원래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대통령께서 저기 이제 가족이 없으시니까. 없으시잖아요. 가족이 없으시니까. 그래서 2부속실을 청와대 발표에 의하면 2부속실을 존속은 하되, 1, 2부속실, 2부속실은 그 이제 민원 처리를 하는 우리 사회 그늘지고, 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 민원 처리 기구로 전담, 시키겠다는 게 청와대 발표였는데, 지금 이제 밝혀진 것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보니까 이게, 우리 사회 그늘진 이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최순실을 청와대 내에서 비공식적으로 보좌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사실상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1, 2 부속실은 역대 정부에 보면은 대통령은 1 부속실, 2 부속실은 영부인 업무를 총괄하는 곳이죠. 것이었는데 지금은 바뀌었다. 그러니까 2 부속실까지만 있는 거죠. 뭐 3 부속실 이런 데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1, 2 부속실만. 네. 그리고 이게 업무 공간이 나뉩니다. 1 부속실은 대통령 집무실 바로 옆에 있고 2 부속실은 그러니까 본관 2층이 대통령 집무실이거든요. 본관 2층이 대통령 집무실이고 본관 2층에 대통령 집무실 바로 옆에 1 부속실 사무실이 있고 그다음에 본관 1층에 영부인 집무실이 따로 있습니다. 영부인 집무실까지 본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본관 1층 집무실 바로 옆에 2 부속실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부속실장 근무하는 곳과 부속실 행정관 직원들이 근무하는 곳, 그다음에 영부인 집무실이 1층에 따로 있습니다. 지금 말씀은 그러면 부속실도 집무실 옆에만 있었다는 얘기인데 어제는 관저 집무실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리고 노무현 정권 때도 노무현 전 대통령도 관저에서 일을 봤다. 관저에 집무실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어제 이제 박근혜 대통령 쪽 대리인단이 이제 현재 제출한 자료를 보면 그날 공식 일정이 없었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의 공식 일정이 없었고 대통령의 컨디션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 관저에 있었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그 뒤에 계속 집무실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관저 집무실. 관저 집무실이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청와대는 관저가 어떤 곳이라는 것을 자기네 스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공식 일정이 없었고 컨디션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관저에 있었다. 관저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그러면 공식 일정이 그럼요. 자기네들이 관저가 어떤 곳인지 알면서 관저 집무실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앞뒤가 관저와 집무실이 같이 이렇게 관저 집무실 이렇게 쓸 수 있는 성격의 끝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관저에는 집무실이 없습니다. 노무현 정권 시절에도 관저에는 없었다는 거죠. 그럼요. 그러면 만약에 자기네들이 제출한 이야기대로 공식 일정이 없었고 대통령의 컨디션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곳이 관저입니다. 편하게 쉬는 곳. 그 답변서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말씀이셨는데 혹시라도요. 이번 정권 들어서서는 박근혜 대통령은 새로 집무실을 관저에도 만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본관 지금 박근혜 대통령 측이 이 답변서에 이거를 제출을 했겠죠. 예를 들면 집무실이 새로 생겼거나 리모델링을 했거나 했으면 관저 리모델링 한 증거를 제출을 했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관저에 들어가면 내실이 있거든요. 내실. 그러니까 대통령 내분이 기거하는 식사하시고 주무시고 뭐 또 책도 좀 보고 보고서도 보고 하는 편안한 공간이 안방 같은 데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 안에 가면은 침실하고 서재밖에 없어요. 침실하고 서재. 그러니까 지금 자기네들이 지금 집무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청와대 경험하신 분들 대부분 다 알겠지만 서재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앉아가지고 이 서류 보고 하는 공간이 이제 참모들 불러가지고 회의하고 업무 지시하고 이런 집무실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의원님 말씀으로서는 혹시라도 집무실을 만들었다라면 리모델링을 했다라는 그런 설계도나 도면이라도 하나 내면 된다. 그렇죠. 그거 제출하면은 그야말로 관저 집무실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설사 관저에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집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집무 공간과 사생활하는 공간은 엄격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로 들면요.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난 뒤에 이 집무실과 이 관저 관련해가지고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대통령이 돼서 가장 좋은 점이 사무실하고 집하고 가까워졌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사무실하고 집하고, 사무실하고 집하고 가까워져서 난 너무 좋다. 이렇게 오바마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뭐냐면은, 백악관에도, 대통령 집무실하고, 대통령, 우리가 관저? 말하는 쉴 수 있는 관저하고, 이게 45초 거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관저와 집무실을 구분을 하는 거예요. 가깝더라도 분명하게 나눠져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오바마 대통령도 이 관저와 이 사무실이 집과 사무실이 너무 가까워져서 좋다.
이렇게 나누지 45초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누고 있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근데 24시간 예. 이게 오바마 대통령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어제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다른 게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을 바로 거론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오전 10시 전에나 아니면 저녁 때나 휴일 업무 이럴 때는 관제에서 업무 봤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 구분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오전 10시에 그러니까 출근을 해야 되는 날에 공식 출근을 해야 되는 날에 오전 10시에 뭐 관저에서 뭐 보고를 받았다. 이거는 그 사실 무근이고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아침 7시 그러니까 출근하기 전 시간 9시 이전에 9시 이전에 조찬을 하거나 아니면은 필요한 업무가 있을 때 9시 이전에 관제에서 보고받은 경우는 있었겠죠. 그런 경우 이제 아주 그러니까, 급한 일이 있었을 때 업무 시간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직접 식사 자리 같은 데 불러서. 그렇죠. 그다음에 퇴근하고 난 뒤에 공식적으로 우리 그 월급 받아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8시간 하루 8시간 노동하면은 6시 이후에 퇴근하는 거 아닙니까? 9시 출근해서.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는 아침 7시, 아침 8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출근하기 전 시간대에 보고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거는. 네, 그러니까 10시에 관저에서 추리닝이 있고, 9시 출근해야 되는데, 거기서 보고받고 한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받고 있는 의혹은 근무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거기 관저에 머물면서 재택근무를 했다라는 의혹인 건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근무 시간을 엄격하게 지키되 시간의 근무를 초과 근무를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출근 전 업무를 하신 거고, 퇴근 후 업무를 하신 거죠. 거기서 이제, 편하게 보고받을 수 있는 것들 이렇게 하고, 한잔 마시면서 토론할 수 있는 것들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현재 제출한 그 세월호 7시간 보면 아침 9시 53분부터 17시 30분까지 여기 장소를 이 사람들이 또 구분을 해놨어요. 집무실 또 어디는 뭐 저 머리 한 대는 관저 해놓고 전부 집무실 해놨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이 사실을 왜곡하는 겁니다. 이건 집무실 하면 본관 집무실밖에 없어요. 그리고 15시 35분경에 장소가 관저에서 머리 손질을 했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왜 집무실을 안 써놓고 관저라 또 써놨습니까, 장소를. 관저 내에 나눠져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스스로를 지금 이게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들을. 답변서 자체에서 그렇다. 관저에 집무실이 없습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그랬고 눈 뜨면 근무 시작이다. 그러니까 24시간 근무다. 재택이라고 할지라도. 그 눈 뜨면 일을 하고 있는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2천만 월급쟁이들이 환장할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의 월급쟁이 출근해가지고 출퇴근하는 월급쟁이 2천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환장할 말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 게 무슨 대통령이 신입니까? 24시간. 이 정말 이게 이런 대통령을 둔 국민들은요,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슬퍼요. 정말. 정말 슬픕니다. 한 말씀으로 딱 정리를 해주셨네요. 월급쟁이들 다 슬프다. 듣고 싶은 말. 월급쟁이들을 환장할. 듣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제2부속실장을 지냈던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셨습니다. 오늘도 뉴스공장으로 많은 분들이 의견 주셨습니다. 근데 아까 김호중 공장장이 갑자기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뉴스공장은 자기 거라고 했는데요. 지금 오늘의 대한민국의 사태는요.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 아니라 극히 일부 권력을 차지한 사람들의 것이라고 착각하는 데서 온 겁니다. 뉴스공장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사연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그렇죠. 4369님 재밌당. 공장장 최대 위기당. 근데 솔직히 제가 이런 걸 재밌게 못 읽어요. 유머를. 그거는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문재원님 게스트 변호사 누군가요? 존재감 짱. 설명드렸죠? 한 달에 100번 이상 방송 출연하는 센츄리 클럽의 유일한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저하고는 사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삼영숙님은 이런 의견도 주셨네요. 주말에 뉴스공장 열어서 변호사님 두 분이 진행하면 어떨까요? 절대 싫습니다. 주말에 혹시 하게 되더라도 저 혼자 할 겁니다.
변호사, 기자, 방송인 양변님, 너무 능력이 좋으세요. 마치 최순실 같아요. 아, 큰일 났네. 아, 난 이거 못해, 이런 거. 근데 진짜 큰일 나네. 최순실에는 비교하지 말아주세요. 지금까지 불만 접수 AS였습니다. 아, 이분 제가 주변에서도요, 너무 얘기들 많이 듣습니다. 정말 어떻게 시사를 과학적으로 이렇게 풀어서 하죠? 과학 같은 소리 하네. 과학 팟캐스트 부동의 1위, 과학하고 앉아있는 진행자, SF소설 태양계 연대기의 저자, 파토 원정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기대 만발입니다. 오늘 주제 뭐죠? 네, 오늘 주제는 아이고, 감기 걸리셨나 보다. 네. 오늘 주제는 진화입니다. 진화? 예, 과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테마죠. 뭔가 단어만 들어도 뭔가 폭탄 발언을 하실 것 같은데. 예, 진화란 거 사실 뭐 다윈의 진화 개념들 대충은 아시잖아요. 그럼요.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세요. 보통 이제 침팬지가 뭐 수십만 년이 지나면 조금씩 변해서 사람이 된다고 주장을 하시고 또 제가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쓰신 것도 봤어요. 왜 진화가 있다면 숲에 들어가면 지금 원숭이가 사람으로 변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광경을 우리가 못 보지 않느냐. 많은 착각을 하신 거죠. 일단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변하는 게 아니고 원래 이제 환경에 적응한 종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종은 도태되는 게 진화의 바탕인 자연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침팬지가 우리 조상인 게 아니고 침팬지하고 우리가 수백만 년 전에 같은 조상을 공유하고 있는 거죠. 갈라진 거죠, 중간에. 그러다가 변종이 생겼다 뭐 이런 거죠? 예, 그러면서 변종이 생기면서 이제 적응하는 종은 살아남고 적응 못하는 종은 이제 없어지는 그런 게 이제 진화고 사실 중간중간에 인류라고 말할 수 있는 종들이 여러 생겼다가 뭐 네안데르탈인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교과서에서 예전에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뭐 친구를 놀리고 할 때도 수고했는데 친구들 그렇게 놀리셨어요? 예, 생긴 게 좀 이렇게 그러면 공장장은 어떤 종? 공장장은 인간이 아니죠. 제가 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호모사피엔스 종만 그 자연 선택에서 살아남아 있는 상태인데요. 이 진화의 이제 예를 좀 들어보면요. 요걸 들어보면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다람쥐가 많이 사는 숲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돌연변이들이 어쩔 수 없이 생기지 않습니까? 색깔이 달라질 수도 있고 뭐 기능이 달라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거는 그냥 저 유전자의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거죠, 원래는. 근데 제가 이제 이건 제가 만든 얘기이긴 해요. 다람쥐가 실제로 이렇게 날다람쥐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겨드랑이에 이렇게 살이 늘어진 다람쥐들이 있었던 거예요. 돌연변이로. 이 다람쥐들 사이에서 이상하게 생겼으니까 왕따였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쟤는 뭐 살이 이상하게 늘어져 있고 그러니까 비만인가 뭐. 네, 뭐 좀 이상하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 숲에 늑대들이 출현을 합니다. 뭐 딴 숲에서 왔든가 숲에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다람쥐들은 나무를 많이 타고 다니지만 땅에도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먹을 것 나무 떨어진 거 주워 먹어야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늑대들이 다람쥐를 잡아먹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 겨드랑이에 살이 있던 애들은 이렇게 점프할 때 이게 약간 날개 역할을 해줘가지고 조금 더 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럼 무겁지 않을까요, 그러면? 어차피 제가 지어낸 얘기니까 뭐, 중요하지 않은 포인트는 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의외로 그 상황 때문에 다른 자기를 왕따시키던 그런 다람쥐들은 죽어가고 얘네들은 그 숲에서 살아남게 된 거죠. 점프를 더 하게 돼서. 굳이 땅에 안 내려오더라도 옆에 나무로 건너갈 수가 그렇죠. 있으니까. 그리고는 얘네 자손들 중에는 이제 얘네가 돌연변이는 유전이 되니까 얘네 자손들 중에도 계속 이제 그 날개를 갖고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 날개가 또 큰 애가 있고 작은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큰 애들이 점점 더 살아남습니다. 더 뛰니까. 그래서 결국은 큰 애들만 자손을 낳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기본적인 진화론에 날다람쥐를 맞추신 거잖아요. 네, 대충 이제 끼워 맞춘 거고 실제 날다람쥐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이 숲에는 주로 날다람쥐들이 겨드랑이에 긴 넓은 살을 달고 있는 날다람쥐들이 남게 돼서 날다람쥐라는 종이 새로 생기는 거죠. 다른 숲에는 그냥 다람쥐들이 살고 있겠죠. 늑대가 없으면. 그렇죠. 이때 우리가 이 늑대를 선택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압력을 가하는.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런 쪽으로 가게끔 만드는 선택압. 예. 네네.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이제 우리가 늘 그렇듯이 좀 우리 상황에 빗대서 얘기를 지금부터가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지금부터 하실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네 그렇습니다. 전제 이론. 네. 우리 그 잠정 비대통령하고 잠정 비대. 저 계속 밀고 있습니다. 매 시간마다. 잠정 비대통령. 네. 괜찮네요. 네. 그 최순실 씨 일가가 최근까지 환경에 잘 적응해서 호의호식 하시면서 권력을 누리고 살아오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87년 이후에 우리가 민주화가 됐다고 하지만 실은 그 변화를 끌어내는 선택압이 약했던 겁니다. 몰아내는 그런. 그런 사람들을 몰아내서 진짜 민주화를 해야 되는데 그 선택압이 생각보다 강하지 못했다. 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 모습으로 살면서도 얼마든지 약간 모습만 감추면 그 생존과 번영이 가능했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완전히 탈바꿈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그 개체를 유지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살짝만 이렇게 뭐 색깔만 바꾼다거나 그렇죠. 이런 정도로 끝났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 87년 민주화 투쟁을 얘기하셨지만 최순실 일가는 그 전부터 최태민 목스 시대부터 있었으니까. 그때 이전부터 이후까지 우리가 보기엔 달랐을지 몰라도 내면적으로는 별 차이 없이 살고 있었던 거죠. 지하로는 숨은 거 아닌가요? 지하로 숨은 거죠. 지하로 숨는 정도. 하지만 이제 종분화가 일어나지 않은. 아예 달라지지 않고. 그런데 이제 실은 세상이 조용히 바뀌고 있었잖아요. 계속. 그렇죠.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가는 듯 하다가 또 이번에 또 민주주의 사회로 바뀌었고 시민의식도 성숙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에 이분들이 하신 일을 보면 뭐 지난 대선의 국정원 댓글 사건도 있고 그다음에 뭐 잠정 비대통령 같은 경우에 수첩 이제 그 뭐 블랙리스트 적군 리스트. 혹시 저 블랙리스트 올라 계세요? 송구스럽게도 안 올랐습니다. 저도요. 굉장히 비참한 기분입니다. 그게 말 나왔으니 말인데요. 저 미국의 교수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미국에 지금 트럼프도 블랙리스트가 있대요. 그래서 이분 교수님이 주변에 블랙리스트에 오르지 못한 그 교수님들이 전부 지금 굉장히 불쾌해하면서 자괴감에 빠져 있다. 강한 포스팅들을 막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기분 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근데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적응 못한다는 얘기를 해주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요즘 뭐 이렇게 해서 4차 산업혁명을 논하는 디지털 민주주의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책을 읽었다던 4차 산업혁명 책. 그 책은 읽으셨다고도 하는데 뭐 그 진위는 좀 확인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고. 근데 이제 이분을 보면 이제 아날로그적 비민주적 삶을 살고 계신 거죠. 여전히 뭐 수첩 막 쓰고 손으로 막 쓰고 요즘 스마트폰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거지 누가 그 수첩 손으로 쓰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디지털 민주주의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에. 양쪽 다. 그래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생존 방식이었던 거죠, 사실은. 선택압이 예전에 적응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해졌으니까. 강력해지고 있는 거죠. 혹시 그럼 거기서 또 변적으로 바꿔서 살아남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이 진화라는 것이 개체나 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를 바뀌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를 바뀌면서 그게 강화돼서 걔네 그 종이 살아남게 되는 건데 다른 종으로 바뀌면서 이게 되게 안타까운 일이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나서 80년대 서울의 봄이 있었잖아요. 이때 만약에 전두환이 5.17, 5.18로 정권을 잡는 대신에 제대로 민주정부가 들어섰다면 민주적인 적자 생존의 선택압이 훨씬 빨리 작용을 했겠죠. 강하게 작용을 해서. 이 당시에 이제 그 잠정 비대통령께서 이제 27, 8 그 정도 나이시거든요. 아직 이제 인격 형성이 다 되지 않은 20대 중반이었기 때문에 20대 중반 분들 죄송합니다만은 이 따님에게 그 선택압들이 적용돼서 적응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때. 그렇죠. 상황이 달라져서 나도 이제 민주시민의 일원이 되고 그럴 수도 있었죠. 근데 그 선택압이 이제 전두환에 의해서 그 기회를 오히려 보호를 받았어요. 그렇죠. 이 보호를 받았다는 것이 결국은 그 종 전체에 있어서는 좋지 않은 그 박씨 종에 있어서 좋지 않은 효과를 했던 것이고 그 환경에 적응을 못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삶이나 또 지금 말로가 이제 다 이렇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은 비참한 결과에 이르렀다. 차라리 변했으면 모르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순실 씨 집안은 이제 정유라 씨를 예로 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순실 씨 이미 70년대부터 그 아버지 좀 사이비교주이신 최태민 씨의 일을 도맡아서 했었고 계승자가 된 거죠. 네네. 이미 계승자가 됐고 뭐 박근혜
잠정 미 대통령과 함께 지내면서 온갖 뭐 특혜 비리 월권을 지금까지 저질러 왔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그때 민주적 선택합이 좀 일찍부터 제대로 작동했다면 특히나 김영삼 정부 때 이 정유라 씨가 태어났잖아요. 아, 그렇죠. 96년생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때 태어났기 때문에 이분은 사실 적응해서 엄마한테서 종분할을 해서 날다람쥐가 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완벽한 새로운 개체로 태어날 수 새로운 있었는데. 종으로 태어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또 제대로 못 얻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 씨, 최 씨 이쪽 종 전체가 지금 폐족을 맞는 상황에 도달을 한 겁니다. 더 이상 유지가 안 되겠죠? 네, 자연 선택에서 도태되는 상황이 되고 만 거죠. 그럼 이제 멸종으로 가는 건가요? 멸종이란 말 조금 뭔가 좀 그렇긴 한데 폐족이라는 요즘 말을 많이 쓰길래 제가 폐족이라는 표현을.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부류가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얘기를 드리자면 요즘 과학계에서는 인류세란 말을 많이 씁니다. 인류세요? 네, 이게 뭐냐면 옛날에 이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런 이제 지질시대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지금은 홍적세 사기인가 뭐 그런데요. 따지면 학교에서 이런 말들은 대충 배우셨을 거예요. 지질시대. 근데 이제 지금 신생대 사기의 끝으로 인류 문명이 시작된 때부터를 인류세라고 요즘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가. 사람이 세상 환경을 바꾸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간은 길게 잡아도 1만 년, 뭐 짧게는 대기 변화를 초래하기 시작한 산업혁명 이후 200~300년 전부터 보는데 많은 생물종이 인류 때문에 멸망을 했고 우리 자신도 스스로를 멸망시킬 위험을 좀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런 명칭을 이제 비공식적으로 쓰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30년 이상 뭐 태민세에 이은 순실세를 살고 있었다고 할 수 있고 이제 민주주의 선택값에 의해서 적응하지 못하고 욕심만 한없이 커진 순실세 계통의 생물들이 서서히 멸종을 시작할 때가 아닌가.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인류세도 상당히 짧지만 그 안에 아주 짧은 지층으로서 순실세와 그렇습니다. 태민세가 있었다. 네네. 그 지층이 그럼 유물로 남아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을 만큼 만들어질까요? 네, 뭐 지층으로는 안 남겠지만 역사적 유물로는 남아야겠죠. 유물로 남아야겠죠. 사실 순실새는 순실종이나 이 외에도 비슷한 생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대기업. 유착해서 서로 네네. 이게 다 이제 있었던. 사실 다 순실종의 생물들인데요. 이 민주주의 자연 선택의 위대한 힘으로 결국 이들도 도태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 이게 변화가 차라리 빨리 왔었으면은 이게 바로 없어지거나 아니면 살아남을 수 있고 새로운 종으로 거듭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엉뚱하게도 보호를 했고 그게 유지가 되는 바람에 오히려 폐족의 위기에 처한 순실세로 남을 지경에 이르렀다. 네, 이게 진화의 이 힘이라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적응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늘 교훈을 주시는 지금까지 과학과 사람들의 원정우 대표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로 사흘째 권한대행 5분의 3 과반수를 넘겼습니다. 어떤 의미인지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저는 내일 다시 반드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권한대행 양지열이었습니다.